반갑습니다. 의사소통교육부 김흥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글쓰기 절차 중에서 태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고란, 첫째, 태고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의 태고와 태고의 3원칙, 그 다음에 태고를 위한 전체 글의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태고 요령, 태고의 예시에 대해서 이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800년경 당나라의 작은 읍내길, 노새 등에 타 흔들리며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쉴 새 없이 묘한 손짓을 하고 가는 한 사내가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헐끔헐끔 쳐다보았으나 그는 방심한 채 노새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가도라는 이 사내는 노새를 타고 가던 중 시 한 수가 머리에 떠올랐다. 이영의 육어의 제함이라는 것으로. 한거인 병소, 한가하게 살다 보니 사귄 이웃이 적고 초경 이 황은 푸른 풀밭 지름길은 거친 동산으로 이르네. 조숙지 변수,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잠을 청하고. 여기까지는 줄줄 써내려왔는데 마지막 구를 선고 월하문,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네, 이렇게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고를 태로 바꾸어서 성태월하문, 성태월하문으로 할지 딱 막혀버렸던 것이다. 이 두 글자, 고라는 글자와 태라는 글자를 중얼거리며 아마 율격을 맞춰본 것이리라.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는 신용도 해보곤 하였다. 이렇듯 작시에 빠져 골몰하고 있던 가도는 저쪽으로부터 고관 일행이 오는 것도 몰랐다. 여전히 중얼거리며 손짓을 하면서 가다가 급기야 노새는 그 고관 행렬을 뚫고 들어가 부딪히고 말았다. 무례한 놈, 어떤 놈이냐? 비켜라. 긍경윤 한퇴지님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 호위병들은 저마다 소리치며 노새 위에 가도를 잡아다가 한퇴지 앞에 꿇어 앉혔다. 가도는 놀라서 작시의 마음이 팔려 무례함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말하고 사죄하였다. 태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 태지는 그 위에 있는 긍경윤 한퇴지 중에서 한퇴지를 말하는 거죠. 자네, 그것은 고로 하는 것이 좋겠네 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마지막 구가 선고 월하문이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퇴지는 가도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옹호자가 되었다. 이후 처음 쓴 글을 고치는 것을 태고라 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말로는 고쳐쓰기라고 쉬운 말로 바꿔서 쓰고 있죠. 예전에는 태고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장가는 빨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태고를 거듭해 명문을 남긴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소동파라는 사람이다. 소동파라는 시인이 적벽부라는 시를 지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 며칠 만에 지었느냐고 물었다. 소동파가 대답하기를 며칠은 무슨 며칠, 이제 막 쓴 것인데 라고 했다. 그런데 잠시 동파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친구가 자리밑을 살펴보니까
동파가 앉았던 자리 밑에 불쑥한 곳을 들춰보았더니 여러 날을 두고 고치고 고친 초고가 하나름이나 쌓여 있더라는 것이다. 글의 태고와 태고의 삼원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글의 태고, 글을 고쳐 쓰기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 쉬운 말로는 고쳐 쓰기입니다. 태고라는 말의 원뜻은 밀 태자와 두드릴 고자, 문을 미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그런 가도의 그 생각에서 비롯한 말이죠. 글의 태고, 글을 짓고 마지막 손질을 하는 수정 작업을 태고라고 한다. 태고를 한 글과 하지 않은 글은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퇴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글쓰기 이론에서는 퇴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단 떠오르는 발상에 따라 초고를 생각나는 대로 쓴 다음 이것을 기초로 제재를 보충하고 구상을 통해 글을 재배치하며 재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태고의 3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죠. 태고에는 일반적으로 이 3원칙, 즉 첫 번째 부가의 원칙, 두 번째 삭제의 원칙, 세 번째 재구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부가의 원칙을 보죠. 첨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쓰고자 하는 바를 만족하게 썼는가? 다시 말하면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살핀다. 그러면서 불충분한 부분, 빠뜨린 부분을 첨가, 보완하면서 표현을 상세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글쓰기라는 뜻이죠. 부가의 원칙은. 그 다음에 삭제의 원칙. 글 쓰는 사람의 솔직한 심령이 나타났는가? 가식이나 허식은 없는가를 살핀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부분, 지나친 부분, 조잡하고 과장이 심한 부분 등을 삭제하면서 표현을 긴장시킨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을 다 제거하고 알짜만 남겨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재구성의 원칙.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효과를 더 높일 수는 없는가? 즉 문장의 구성을 변경하여 주제 전개의 부분적 양상을 고쳐나간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글의 위치, 순서를 바꾸어서 주제 전개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구성으로 재구성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나 삭제나 재구성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부가하면서 삭제하고 또 삭제하면서 재구성하고 부가하면서 재구성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또 이것이 하나가 먼저 해결되고 또 딴 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고를 위한 전체 글 평가 기준, 태고를 하기 전에 전체 글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렇게 평가해 놓고 그 다음에 저 3원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글의 내용과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에 관련한 기준이 있고 형식에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에 관련한 기준을 살펴봅시다. 글이 독창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가? 독창적이지 않으면은 독창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하는 그런 직접 경험에서 비롯하는 그런 글들이 독창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주제에 의한 통일성, 글 전체가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주제에 의한 통일성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밝히는데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락 상호 간의 긴밀성. 그러니까 단락 안에는 또 뭡니까? 소주제가 있죠. 그 소주제와 소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들, 뒷받침 문장들. 그러니까 단락 안에서도 소주제와 뒷받침 문장, 그 상호 긴밀성이 있어야 되지만 또 단락 간에도 상호 간의 긴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락과 단락이 다 하나의 주제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잘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락과 단락 상호 간의 긴밀성. 그 다음에 내용이 정확하고 표현이 풍부한 문장들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문장들이 다 내용이 정확하고 표현이 풍부하느냐. 특히 각 문장들, 단락 속의 각 문장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소주제를 나타내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또 뒷받침 문장들도 있겠죠. 그런 문장들이 다 내용이 정확하고 표현이 풍부한 문장들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목. 세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구체적인 소재를 말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세목,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단락에 또 소주제가 있고, 그 소주제 밑에 또 간단한 또 세부적인 제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목들은 결국은 선정된 소재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선정된 소재를 가지고 그러한 세목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목들이 합쳐져서 각 단락의 소주제를 잘 드러내고 또 그 단락의 연결이 전체적인 주제를 잘 또 드러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내용과 관련한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형식과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형식과 관련한 기준은 문장 내에 있는 표현들이 문법적으로 정확한가, 예를 들어서 표기라든지 구두법이라든지 서식 등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맞춤법이죠. 한글 맞춤법. 오자나 틀린 글자를 말하죠. 오자. 그 다음에 탈자, 빠진 글자, 글이 하나 빠진 거, 이런 것을 말하죠. 그렇게 정서법에 잘 맞는 글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어휘를 선정할 때 적절한 어휘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적절하지 못하면 고쳐야 되겠죠. 적합한 용어로 고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내용이죠. 형식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글 전체를 읽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태고의 3원칙, 첨가의 원칙, 부가의 원칙이죠. 첨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부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에 따라서 글을 다시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태고 요령. 태고 요령은 이상에서 밝힌 태고의 원칙과 문장 평가의 기준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실제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의 검토. 전체의 검토라는 것은 뭡니까? 글이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락과 단락의 연결,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의 검토. 부분은 또 더 세부적으로 뭐 단락 안에 들어가서 단락 안에서의 그런 구성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각계 문절의 검토. 문절은 각 단락 안에 있는 문양과 그 다음에 절이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어의 검토. 이것은 앞에서 말한 형식적인 기준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것이죠. 용어의 검토. 그 다음에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소리를 내서 읽어볼 때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기법의 검토. 이것도 앞서서 말한 형식적인 그런 기준에 나오는 것이죠. 표기법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문장 검토. 전체적인 문장들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서 말했던 그런 형식적인 기준, 내용적인 기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를 검토하고 부분을 검토하고 각계 문제를 검토하고 또 개별적인 용어들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읽어서 이상이 없는지 낭독을 해보고 또 맞춤법에 맞는 표기법인지 표기법, 오자는 없는지 탈자는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 번씩 다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태고 요령 봅시다. 개별적으로 전체의 검토. 주제는 틀림없이 말하고자 했던 바의 것인가? 좀 더 정확한 주제문으로 나타낼 수 없는가? 주제문은 주로 서론에 나타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되도록이면 한 문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은 좀 번거롭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제문은 한 문장으로 서론에도 나타나야 되겠고 결론 쪽에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제 이외의 다른 부분적인 생각이 오히려 더 뚜렷하지는 않는가? 의도한 바는 반대로 해서 오해될 부분은 없는가? 주제 이외에 다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저쪽이 주제문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제문인지 헷갈리고 자기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반대로 해서 오해될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세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체 주제가 있고 각 단락에는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들이 있고 또 그 소주제를 단락 안에는 그 소주제를 뒷받침하는 또 뒷받침 문장들이 있죠. 그 뒷받침 문장들이 바로 세목이 되는 겁니다. 세부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세목들이 주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말하듯이 쉽게 쓰여 있으며 까다롭거나 지저분한 세목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이런 세목들에서 삭제되는 것이 많이 있죠. 세목이 전체 주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첨가를 해야 되겠고 세목은 그렇습니다. 세목은 제재 그러니까 소주제 밑에 있는 주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뒷받침 문장. 자, 부분의 검토를 살펴봅시다. 논점이나 단락 등 그의 주된 부분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가? 강조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각 부분은 중요도에 따라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5단락으로 글쓰기를 할 때 본론은 3단락이잖아요. 그죠? 본론은 3단락. 예. 서론과 결론은 내용이 상당히 닮아 있어야 되고 물론 결론에는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어야 되겠죠. 본론 3단락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 주제를 밝히는데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문장이 돼야 되는데 단락들이 처음부터 단락들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그런 뭡니까? 그런 방법으로 글을 써나갈 수도 있고 주제를 강조하는 부분을 강한 것에서부터 약한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되고
부분과 부분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명료한가? 한 화제 또는 한 소견에서 다른 화제나 소견으로 옮길 때 그 바뀜을 밝히고 있는가? 물론 화제가 바뀌거나 의견이 바뀌는 것은 단락이 바뀌는 것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단락 안에서도 이렇게 화제나 소견이 바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슨 어떤 접속사를 이용해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명료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계의 문절의 검토. 각계의 문절은 그러니까 각 개별적인 문이나 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각 개별적인 문장이나 절 같은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는 바로 되었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의 검토. 이 용어는 정확히 사용되어 있는가? 내용을 정확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인가? 특히 어려운 한자어들,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 쉬운 말로 고쳐 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외래를 그냥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한글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그런 외래라면은 처음 듣는 독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속에 뭐 알파벳을 표현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독자를 위한 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낭독. 소리를 내어 읽어보아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거죠. 어색한 데는 없는가? 잘못 읽혀지기 쉬운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표기법의 검토. 오자는 틀린 글자죠. 잘못 쓴 것을 말합니다. 탈자는 없는가? 탈자는 글자가 빠진 것을 말합니다. 맞춤법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구두점은 바르게 찍혀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최종적인 문장 검토. 모든 태고를 끝내어서 정서를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낭독, 다시 한 번 더 읽어본다. 그런 이야기죠. 태고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부정확한 의의 경우인데 예시를 보면은 난이도가 높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흔히들. 근데 이것은 난이도라는 말 자체가 한자인데 어려울 난자에 쉬울 이자입니다. 그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도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있을 것이고 쉬운 정도가 있을 것인데 그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난이도는. 그러니까 이것은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난도가 높다는 말이 되는데 이도가 높다는 말은 안 됩니다. 이도는 원래 쉬운 거니까. 그죠? 쉬운 정도가 높다. 뭐 억지로 해석하면 되기는 하겠는데 난도가 높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이도는 낮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도와 이도는 서로 반대말이기 때문에 함께 넣어가지고 난이도가 높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난도가 높다. 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난이도가 있게 문제를 출제했다. 문제를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적절히 섞어서 난이도가 뭡니까? 난이도를 썼다는 말로 안 되겠죠. 난이도를 적절히 뭡니까? 배치했다. 뭐 그런 말은 되겠죠. 문제를 낼 때 우리가 난이도를 이게 배려를 해서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염도가 심하다. 이 도자라는 글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염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죠. 도자. 정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심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도를 빼고 오염이 심하다. 환경 오염이 심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환경 오염도가 심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색한 의를 고쳐야 되겠다. 자,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예시 2를 봅시다. 잠재력이 높아졌다. 잠재력 할 때 력은 힘입니다. 힘. 힘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지는 않죠. 정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커졌다. 그죠?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잠재력이 커졌다. 이렇게, 그죠? 합격 비율이 늘었다. 비율, 율도 마찬가지죠. 율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겠죠. 늘었다 하려 그러면 합격 숫자가, 그죠? 늘었다. 줄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다. 빈도할 때 도자도 앞서 말한 그 도자입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비는 그러니까 빈도수 하면은 뭡니까? 나타나는 그런 경우의 수 이런 뜻이죠.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다. 이것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낮다, 높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생활 수준을 정대시킨다. 수준할 때 준자도 정도처럼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높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높인다, 낮춘다 이렇게 되겠죠. 정대라면은 양을 말합니다. 양.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하고 잘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이 정도할 때 도자처럼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높인다, 생활 수준을 낮춘다 이런 표현이 적합합니다. 금속은 경도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경도는 단단한 정도를 말합니다. 단단한 경자죠. 경도가 모자란다는 말은 숫자가 되잖아요. 또는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금속은 경도가 높기 때문이다. 금속은 경도가 낮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또 부정확한 의 예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발전의 장본인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 장본인이라는 말은 흔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인공, 뭐 기여자,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어떤 그 동이 된 사람 또는 뭐 중심 인물이 된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장본인도 사실은 무슨 주도자가 맞는데 이제 부정적인 주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발전의 주인공은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역사적 과제에 큰 행보를 남기셨습니다. 행보는 걸어가는 발걸음을 말합니다. 발걸음 보자죠. 그러니까 발걸음을 남기셨습니다. 발걸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과제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한자말 하면 족적인데 족적 어려운 말이니까 쉬운 말로 발자취라고 하면 되겠죠. 발자취. 발이 걸어간 그런 흔적을 자취라고 하죠. 흔적. 눈에 보이는 거니까 추상명사가 아니죠. 발자취. 역사적 과제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독재자이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로 비평받기도 한다. 비평이라는 말은 그 긍정 부정의 의미하고는 관계없는 중립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는 독재자며 군사 쿠데타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비난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의 다시 봅시다. 이러한 인물들을 기꺼이 보내주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자신감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반증으로 여겨진다.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반증. 그러니까 여기는 반증이 아니죠.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그냥 증거라고 해야 되죠. 확정이라고 하든지. 그죠? 이러한 인물들을 기꺼이 보내주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자신감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여겨진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정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증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적합한 말은 증거, 반증과 반대되는 말로 굳이 쓰겠다면 뭐 확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쉬운 말로 증거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교사로서 30여 년을 봉직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였다. 이 이유는 그죠? 상당히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의 가슴 속에 담겨서 자기가 교사로서 30년을 봉직하게 만들어준 그런 발판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계기는 자기가 찾아낸 이유가 아니고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이유죠.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계기, 어떤 꼬투리, 계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적합한 용어는 계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복 표현이 있습니다. 태고할 때 꼭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중복 표현입니다. 상을 수상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수상하다는 말은 수상하다 한자가 그 자체가 상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받을 숫자죠. 그러니까 그냥 수상하다 라는 말만 쓰든지 상을 빼고 수상하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상이라는 말을 잘라서 상을 받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복 표현을 벗어나는 길이죠. 그 다음에 가반수가 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반수는 이게 원래 과자가 지날 가짜죠. 넘칠 가짜입니다. 반수는 절반의 숫자를 말하죠. 가반수를 넘기다. 이미 가짜가 넘을 갈자니까 넘다라는 말이 이중으로 쓰인 거죠. 이 과와 넘다가 중복 표현이죠. 그래서 가반수다 또는 반수를 넘다, 절반을 넘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두다. 가을에 수확을 거두다. 이 숫자가 거둘 숫자입니다. 확자는 그 수확물을 말하는 거죠. 확.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하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확하다. 별을 수확하다. 이렇게 한다든지. 별을 거두다. 거두다를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별을 거두다. 그 수확물 자체를 거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별을 거두다. 그러면 회의를 품다. 회의는 뭡니까? 어떤 그 의혹을 품다 이런 뜻이죠. 의혹이라든지 후회하는 마음을 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회의. 회자가 품을 해자입니다. 의자는 의심할 의자. 그런 뜻이죠. 의심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을 품다. 이거는 회의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회의하다. 의심을 품다. 하려면 의심을 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심을 가지다, 의심을 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의하다 하면 한자를 안 쓰면은 회의를 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어떤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회의를 하다 하고 또 이렇게 발음상으로는 혼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스스로 자각하다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표현이죠. 그냥 자각하다 하든지 스스로 깨닫다. 깨달을 각자니까 스스로 깨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은 여생. 여생하죠. 여자가 남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만 하더라도 남은 생이다. 남은 삶이다. 그런 뜻이죠. 남은 인생이죠. 남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런 삶이다.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생이라고 쓰든지 남은이라는 글자를 빼고 남은 인생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따뜻한 온정. 온자가 따뜻한 온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뜻한을 빼고 온정이라고 하든지 또는 따뜻한 인정.
이때 정은 사람 간의 정을 말하겠죠. 인정, 따뜻한 인정,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 표현 기법과 문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지나치게 난해한 표현들은 쉬운 표현으로 고쳐야 되겠죠. 정서적 체험을 확충한다. 이게 상당히 한자말이 많이 쓰였죠. 정서적 체험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확충한다. 확충한다까지 말 필요가 있느냐. 정서적 체험이라는 말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확충이라는 말까지 한자를 써야 되겠느냐. 확충은 넓힌다는 뜻이죠. 넓힐 작자, 보탤 충자죠. 그래서 정서적 체험을 넓히고 보탠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서적 체험은 어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감각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거죠. 정서적 체험을 넓히고 보충한다. 채운다. 이 뜻이죠. 보충한다는 채운다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칭할 때 부를 칭자입니다. 부를 칭. 호칭할 때 쓰는 칭자죠.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가리킬 때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가리킬 때. 차량 실내에서 발생하는 휴지. 차량 실내에서 발생하는 휴지. 차량 실내 발생 휴지. 한자말이 지금 4개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하나 이상 줄여야 되겠다. 차량 실내에서 생기는 휴지.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 시대가 왔다죠. 도래. 이를 도자입니다. 올레자고. 왔다죠.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죠. 되도록이면 쉽게 한 단어라도 한자어를 쉽게 풀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현 기법과 문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어적인 표현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문어적인 표현과 구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구어적이라는 것은 평상시의 입말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말 중에 글이 아니고 말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바로 글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쓸 때는 문어적인 표현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문어가 반드시 구어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구어가 문어로도 많이 쓰이죠. 그런 문어로, 구어로도 많이 쓰이는 문어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구어적인 그런 표현을 구어적이고도 문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영화 중반에 유진이 날리던 대사. 하던 이런 뜻이 되겠죠. 하던. 유진이 하던 대사. 성형수술을 받은 이에게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욕할 수 있을까? 욕한다는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욕한다는 범주는 넓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주 백화적인 거하고 관계없이 아주 일반적이고,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비난, 비판, 이런 뜻이겠죠. 성형수술을 받는 이에게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서. 사회적으로도 외모가 너무 딸리면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게 현 추세이다. 여기도 한자문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죠? 너무 딸리면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죠. 딸린다. 외모가 딸린다. 떨어지면 조금 더 점잖죠. 떨어지면. 그런 구어를 구어적이면서도 좀 점잖은 그런 구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성들의 의식 수준을 확 바꿔버릴 만한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다. 확 바꾼다. 확 좀 강한 표현이죠. 확 바꾼다. 이런 표현보다는 크게 바꾼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완화된 표현.
완화되고 좀 점잖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화석연료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써왔다는 것이다. 무지막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굳이 상대방을 굳이 감성적으로 비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쓸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서술을 할 때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 화석연료를 매우 많이 써왔다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충분하다. 이 말에 뭐가 비합리적이냐고 발끈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이것도 화내실 분이 계실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쓰는 것이 점잖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쓰기의 마지막 절차인 태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로는 고쳐쓰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수강 중 생긴 의문사항은 밴드에 와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또는 문자로 질문을 하면 적당한 시간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